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하도 장이 하수상하여 저희가 월요일 날 딥사이트로 시장을 좀 분석하려고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관세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미국의 채권 시장의 불안감, 그게 이제 증폭되고 있고 역대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2분기 전략을 세웁니다.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전에 오셔서도 이제 2분기 좀 조심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 관세 충격이 굉장히 세게 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장 트럼프가 좀 한 발 물러난 것도 미국의 채권 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이나 속내가 뭘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일단 일전에 이야기했던 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올 초반에 시작했을 때 시장이 불안했을 때 시장 하락폭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작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3월 말 4월 초에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직전이었었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왔을 때는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리바운드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달에 상호 관세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을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의 금융시장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생각보다 강했죠. 그리고 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금리가 네. 빠져서 근데 빠졌던 폭이 4.3에서 3.8까지 근 10일 정도의 50bp가 빠졌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트럼프의 관세 이 쇼는 미국의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쇼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관세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고율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요동치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현상이 시장이 3일 연속 S&P가 15% 가까이 빠졌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유예를 하면서 이제 리바운드가 일어났었지만은 주시장이 거의 패닉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위기가 왔을 때 통상적으로 상식이 달러는 강하지 않습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드문 현상이 발생됐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빠른 속도로 이게 추락을 하면서 금요일 날 10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화랑 환율 금요일 하루만 35원 정도가 빠졌고 실질적으로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는 안전상상 대비했을 때도 달러가 3.5%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은 이머징 마켓 통화의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3.8%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금요일 종가가 4.5% 이상 올랐으니까 거의 상호관세가 발표했던 4월 3일 기준으로 4월 10일이니까 불과 8일 정도 거래일로 쳤을 때는 한 5, 6 거래일 만에 거의 70bp가 올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전자제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했다가 유예한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품목을 한다고 했다가 네.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 미국의 채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하고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가까이 봤을 때 뭐 코로나 때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국채 관련된 리스크가 생겼던 SVB 사태가 있었던 2023년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됐던 2008년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릴 때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당시 그 다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시 네. SVB가 터졌을 때 지금 현재 국면은 이 앞에 그 세 군데 그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투자를 하는 사람일수록 좀 네.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리먼 사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8년이고요. 엄청난 전 세계 금융시장 충격을 줬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SVB인데 저도 이게 언제였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입니다. 3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막 주말 사이에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이 뭐 은행들이 돈 찾아가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공교롭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거 지나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이 2년 동안 급격히 좋았네요. 그죠? 이게 잊혀질 만큼 사실은 진화가 잘 됐는데 그럼 이제 과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수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 스피노자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저는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그렇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저는 투자를 합니다. 왜냐? 어차피 망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뭐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에 있어서 만약에 그 박사님도 리만 사태가 터졌던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 시점으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주식을 사야죠.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VB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뭐 역대급 이제 그 불황 중에서 1928년에 29년에 대공황에 만약에 놓였다고 생각을 예. 하면 후에 이제 그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간세법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네. 대공황이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엮여서 80% 하락했던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위기가 닥치면 투자를 하는 타이밍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괴롭죠. 그다음에 하락폭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는 거지. 그 폭풍의 와중 속에서 사실 기존 자산은 이미 하락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리밸런싱 한다든지 다른 자산을 판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그 지금 상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융위기, 코로나, SVB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저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저는 주식은 바닥은 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시장 하락이 발생됐던 진정한 진바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폭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로 의해서 폭락했던 상황이라면 되돌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되돌림 폭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 막혀 있는지 그리고 다시 이제 되돌림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또 하락하는 폭도 단계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채권 시장을 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트럼프의 이제 그 관세 그 행동도 채권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시장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도 서프라임 채권이 붕괴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모기지에서 발생됐고 문제가 그게 발생한 전염이 거죠. 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서프라임 관련된 이제 모기 채권 시장 규모가 한 20조 달러 미만이었거든요. 18조 정도인데 이번에 발생한 게 SVB처럼 미국 국제 시장의 리스크지 않습니까? 국제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이 부채가 많고 이런 상황은 다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거죠. 부채는 많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대비의 해외 부채를 보면 마이너스 26조 달러가 그 순부채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여전히 적자를 못 줄이고 있어요. 올해 이제 1, 2, 3월 달에
발생돼 있는 재정 적자는 작년 재정 적자폭보다 오히려 지금 확대돼 있고, 그리고 앨런을 기반으로 해서 도치에서 재정에 대한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 효율화에 동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게 1조 이상 뭐 2조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에 결국 발표하면서 말씀했던 게 1,200조, 많으면 1,500조 정도, 그러니까 1,5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줄인다고 했으니까 상당폭 그게 당초 기대보다는 미치지도 못하는 거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하원에서 감세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감세가 이제 최대 규모로 5조 달러거든요. 실질적인 규모는 4조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폭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져 버릴 수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1월, 2월, 3월 달에 미국에서 그 썼던 재정 적자 규모 보면 월 기준에 1,600억 달러를 적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개월 정도 해서 연 환산하게 되면 미국의 GDP의 9%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베센트가 이야기했던 3% 이내로 줄어든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부채도 많고 빚도 많은데 당장 운영하고 있는 것도 계속 적자가 나서 빚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 동네에서 엄청난 유지고 힘이 있는 거 빼고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 계속 재정적인 상황은 안 좋아질 거는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거죠. 내가 이 동네에 뜰 것 같아. 너희들 내가 좀 외국에서 들어온 뭐 힘있는 사람들도 내가 좀 지켜줬는데, 나 그거 관심 없어. 나도 좀 살기가 팍팍하니까 이제 나 혼자 좀 살려고 근데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어. 이러면서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달러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그 소위 돈을 빌렸던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우리 어떤 그 안정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게 부인한 형태가 나타나니까 하나 둘씩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돈을 빼는 형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정리 좀 한 번 할게요, 대표님. 그럼 어쨌든 미국의 금융시장, 채권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건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러면 리먼 사태나 코로나급이냐, 그거보다는 낮은 그러면 SBB 정도급의 사태로 지금까지는 그러면 좀 비유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진단하기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준비해달라고 했던 차트가 그 달러 인덱스랑 그 다음에 금리 차트를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과거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는 강해지지 않습니까? 스말 효과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달러가 이머징 마켓 통화를 특징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위기에 달러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달러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를 던지면서 동시에 나타났던 효과가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보면 단순하게 달러 자산을 들고 있고 달러 국채를 들고 있는 데서 그냥 던진 자, 이게 아니고 왜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마진 거래, 즉 신용 거래를 해보셨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충격이 와서 변동성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마진 콜을 당했다. 그러면 안 팔고 들고 가면 손해가 확대가 안 되고 이득 볼 수 있는 걸 아는데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강제 없는 청산이 구조죠.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급격한 이제 변화가 생기면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채권은 모든 이제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거고 담보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이 되게 되면 담보 가치물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관세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때 금 가격이 갑자기 금 가격까지 밀렸는데, 그건 뭐냐면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팔아가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 가격은 다시 이제 고점을 치고 오히려 3,300불까지 돌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 오히려 미국의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무색하게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지금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트럼프의 사망세 이제 90일 이후에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그 전자제품 관련돼 있는 그 상환세 제외하지만은 또 그 몇 시간 전에 너트니 장관 그다음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유예하는 게 아니고 품목 관세에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트럼프가 밀어붙였던 사항을 아무래도 저지시켰던 거는 베센트 장관이고 베센트 장관이 채권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채권 시장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사실 뭐 미국은 뭐 미국의 달러나 국채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이게 던지게 된 자산이 되는 거고 아무리 지나서 뭐 트럼프 푸시라든가 파월이 나서가지고 안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크게 남을 거고 흉터가 크게 났게 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결정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먼저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채권시장의 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당장은 트럼프의 이 관세 공습이 약간은 공습 경보에서 경계 경보 쪽으로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긴 한데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다시 변동성이 정말 이번에 빅스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 역대급 변동성 아닙니까? 그런 변동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트럼프라든가 뭐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관련된 그 코멘트는 전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크게 중요도보다는 이미 많은 상처를 냈고 오히려 영향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4월은 미국에서 크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의 만기가 됩니다. 내일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 세금 납부의 대부분이 이 양도차익세를 비롯한 그런 소득세 그런 납부가 있는데 실제 작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의 달러가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납부기까지 끝까지 간다고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 초에는 미국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내려면 뭔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팔아놓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하더라도 금융화에서는 뭐냐면 CM이라든가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막바지까지 은행에 있는데 그 돈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은행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채권 회사채 스프레드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채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행에서 자금 차입에 대한 그런 리즈가 많아져서 실제로 은행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하냐면 미국의 은행의 대부분 보유 자산이 미국채인데 미국채를 보유하고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은행들은 실제적으로 만기 보유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금 이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SVB 같은 사태가 없지만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평가 손실이라는 게 만약에 발생이 돼가지고 실현이 돼버리면 사실은 미국 은행은 자본 잠시 100% 이상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자금이 말라가는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또 이용하는 나쁜 세력이 나타날 수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파월과 비교해서 연준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금요일 날 수잔 콜린스 총재 발언이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은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가 오면 조치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연준 푸시 나오게 되면 좀 한숨을 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시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전략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 한국 시장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되게 급박하기 때문에 다행히 트럼프 푸시 먼저 나왔는데 트럼프 수로서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잖아요. 네, 연준 푸시 나오나요? 연준 푸시 네. 만약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시장은 좀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되겠지만은 저는 상단은 막혀 있을 거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기준에서는 5,880포인트 정도가 상단에 막혀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분기 내에서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모멘텀 발생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그 리바운드 폭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과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현재 ING고 이 사항은 이미 경제 상황에 많은 상처를 줬고 그 상처에 따라서 흉터는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사항은 후유증은 남아있다. 후유증이 제가 이제 그 리먼 때 그 S&P 500의 차트를 제가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S&P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 리먼 사태가 벌어졌을 때가 2008년 9월 15일인데 빠르게 이제 정책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6% 반등했다가 오히려 25% 더 빠지면서 2009년도 3월까지 바닥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근데 당시는 그런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금융의 위기가 네. 실물 위기로 전이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불안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 경기 침체의 폭이라는 그 깊이라든가 심화의 정도가 어떻게까지 흉터가 남는 것에 따라서 시장은 그 상처를 반영하는 국면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길게 봤을 때 좀 안정적인 투자처는 여전히 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요.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반등이 오면 S&P 5,880 얘기하셨으면 지금이 5,360이거든요. 뭐 한 10% 정도 업사이드력이 있을까요? 어쨌든 반등이 올라올 때 이제 회복됐구나. 추세적으로 갖고라는 생각하지 말고 경계감을 가지면서 다음 어떤 또 상황들을 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시장 분석 함께 딥사이트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